12세기 셀주크 왕조가 동로마 제국과 벌인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아나톨리아 반도로 튀르크인들이 대거 이주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일대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죠. 셀주크 왕조는 뒤이어 등장한 그 무시무시한 몽골 제국의 무릎을 꿇습니다. 셀주크 왕조의 명맥을 이은 나라가 룸셀주크인데 룸셀주크도 얼마 못 갑니다.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로 쪼그라들어서 비실대고 있었고 아나톨리아 반도에는 권력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때 튀르크계 여러 소왕국들이 난립했습니다. 이러다가 13세기 후반에 주변 왕국들을 통합하면서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스만 1세입니다. 이분이 오스만 제국의 시조가 된 겁니다. 물론 이분은 자기가 세운 부족 국가가 나중에 3대륙에 걸치는 대제국으로 성장할 줄은 몰랐겠죠. 오스만 1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별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림이 남아있긴 한데 사실 이건 수백 년 뒤에 그려진 것이라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긴 우리도 이순신 장군 얼굴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나중 기록에 따르면 이 오스만 집안은 원래 중앙아시아에서 살다가 몽골군의 습격을 피해서 아나톨리아까지 흘러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셀주크 왕조 뒤를 이은 룸셀주크에서 봉신하다가 오스만 1세 때 와서 스스로 왕국을 세우게 된 겁니다. 오스만 1세는 북쪽으로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콘스탄티노플 바로 턱 밑에 있는 지금의 터키 부르사죠. 여기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다 오스만 1세는 전투 중에 죽게 되고 아들인 오르안이 결국 부르사를 점령하고 이곳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 뒤를 이은 그러니까 오스만 1세의 손자 무라드 1세 때 와서 오스만 제국은 바다 건너 발칸 반도까지 손에 넣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발칸 반도를 접수하게 되면 콘스탄티노플을 가운데 두고 주위를 다 포위하게 되는 거죠. 무라드 1세는 당시 발칸 반도를 장악하고 있던 세르비아 왕조와 여러 전쟁을 벌이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전투 코소보 전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소보 전투를 계기로 해서 결국 오스만 제국이 발칸 반도마저 접수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지난주 에피소드에 나온 만지케르트 전투하고 좀 비슷하죠. 이 코소보 전투가 1389년에 벌어진 전투인데 여러분 코소보 하면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좀 아는 분들은 1998년에 벌어진 코소보 전쟁을 떠올릴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유고슬라비아 연방, 이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죠.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되고 세르비아가 거기서 갈라져 나오는데 이때 세르비아 내에 자치령이었던 코소보가 독립을 요구합니다. 왜 독립을 요구하냐면 이 코소보는 세르비아 땅이긴 한데 그 안에 사는 주민 대부분이 다 알바니아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인데 아예 민족이 다르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연방이라는 이름 아래서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우리 그냥 갈라서자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세르비아판 히틀러 밀로셰비치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분 지금 깜빵 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세르비아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코소보 독립 됐고 야 다 밀어버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르비아가 인종 청소를 자행한 거죠. 민간인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강간살해하고 온갖 끔찍한 범죄를 다 저지릅니다. 결국 나토군까지 개입해서 코소보가 독립을 하긴 하는데 러시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는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언제 한번 다루긴 할 건데 여기가 아주 인종 갈등에 종교 갈등, 과거 역사까지 겹쳐서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코소보 하면 먼저 이런 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20세기 말에 벌어진 코소보 전쟁의 씨앗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1389년 코소보 전투 14세기 오스만 제국이 발칸 반도에 진출하면서 벌인 이 코소보 전투 때 처음 그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소보 전투가 여러모로 참 중요한 전투이죠.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발칸 반도는 세르비아 제국의 스테판 우로스 4세 치하에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들 스테판 우로스 5세가 무능력한 왕이었습니다. 스테판 우로스 5세 때 중앙 권력이 약해지고 지방에서 들고 일어나는 그런 혼란기를 맞다가 결국 몰락하게 되죠. 오스만 제국의 무라드 1세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무라드 1세는 대군을 일으켜서 발칸반도 복판에 있는 코소보로 진격하게 됩니다. 오스만 대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세르비아 제국이 몰락하고 북부 세르비아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라자르 왕자가 세르비아 귀족 부크 브랑코비치
그리고 보스니아 왕국과 연합군을 꾸려서 이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양쪽 군대 규모에 대해서는 워낙 설이 많은데 대체로 세르비아 연합군이 25,000에서 4만 정도, 오스만은 그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오스만 제국군에는 조금 특이한 부대가 편성되어 있었어요. 예니체리라고 불리는 친위대입니다. 예니체리는 터키 말로 새로운 군인이라는 뜻으로 무라드 1세가 처음 시작한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예니체리를 양성하는 과정이 재밌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주변국과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기독교계 어린아이들을 먼저 납치해 옵니다. 주로 그리스계 알바니아계를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는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세르비아계 아이들까지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오스만은 이들을 먼저 제국 내 튀르크 가정에 보내서 터키어를 익히게 하고 이슬람으로 개종시킵니다. 강제로 개종시키는 거죠. 이 과정이 끝나면 그 중에서 재능 있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건축가나 또는 예술가 등으로 키우고,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따로 뽑아서 예니체리라는 싸움만 전문으로 하는 군인으로 양성하는 겁니다. 이들은 평생 장가도 가면 안 되고 술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직 술탄 명령에만 복종하는 특수부대입니다. 예니체리는 발칸 정복 전쟁에서의 활약을 시작으로 이후 벌어지는 오스만 제국의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항상 최정예 부대로 활약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야기할 콘스탄티노플 함락 때도 아주 큰 공헌을 하죠. 이 예니체리는 기본적으로 노예 출신들인데 술탄의 총애를 받아서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세기까지 존속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예니체리가 권력이 너무 커져서 술탄의 후계자를 선정할 때도 관여하고 심지어 술탄을 살해하기까지 하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 말기에는 오히려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돼버립니다. 어쨌든 이건 나중 이야기고, 무라드 1세는 자신이 직접 양성한 이 예니체리를 선봉으로 세르비아의 기독교 연합군과 코소보에서 맞닥뜨립니다. 무라드는 좌우익의 각각 아들 얍쿱과 바예지드를 대동하고 전투에 나서는데, 세르비아군은 라자르 왕자가 가운데서 포진한 채로 쐐기 모양의 진영을 갖추고 오스만군을 맞이합니다. 마침내 1389년 6월 15일 팽팽하게 대치하던 양군은 오스만 궁수부대가 세르비아 기사단에 화살을 쏘아 붙는 것을 시작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양측이 중앙에서 팽팽하게 밀고 밀리는 싸움을 벌이는 사이 세르비아군이 오스만군의 좌우익에 어마어마한 공세를 가하면서 오스만군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을드름, 즉 번개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는 무라드 1세의 걸출한 아들 바예지드가 우익에서 치열하게 반격을 가하면서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라자르 왕자까지 전투 중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세르비아군은 분전했으나 후방에 있던 브랑코비치가 전세가 기울었다고 생각해서 군사를 물리게 됩니다. 결국 오스만 제국군은 승리를 굳히게 되죠. 지난번 에피소드 만지케르트 전투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군사를 물린 것 때문에 세르비아 사람들은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브랑코비치를 배신자라고 욕을 한다고 합니다. 라자르의 군대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승리한 오스만 제국군도 피해가 막심해서 오히려 사상자 수는 더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라드 1세도 전사하게 됩니다. 무라드 1세가 죽게 되는 자세한 과정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세르비아군 귀족 중에 하나가 거짓으로 항복하고 무라드 1세 코앞까지 접근해서 순식간에 술탄을 칼로 찔러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외관상 이 코소보 전투에 승리했음에도 워낙 피해가 컸던 오스만 제국은 코소보에서 먼저 군사를 빼서 물러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코소보 전투가 과연 누구의 승리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전투 당시에 가용한 군사를 거의 총동원하다시피 한 이 세르비아는 이후로는 더 이상 싸울 사람이 없어서, 대항할 여력이 없어서 결국 오스만군에게 무릎을 꿇게 되고 발칸 반도는 점차 제국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후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이슬람 교도들을 대거 이주시키게 되는데, 한편 조상들의 피로 물들인 코소보 땅을 이교도들에게 빼앗긴 이 세르비아인들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일이죠. 그래서 두고두고 이를 갈게 됩니다. 이것이 20세기에 넘어와서 벌어진 코소보 전쟁, 인종 청소의 씨앗이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코소보 전쟁은 수백 년 뒤에 벌어질 일이고, 다시 14세기로 돌아와서 발칸 반도까지 접수한 오스만 제국은 이제 콘스탄티노플 주변을 쌈 싸먹기 하듯이 삥 둘러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5세기에 와서 불과 18세의 나이에 오스만 제국의 권좌를 차지한 어린 술탄이 선대 술탄들도 감히 넘보지 못하던 이 콘스탄티노플을 꼭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품는데, 그가 바로 메흐메트 2세입니다.